숙명여고가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아온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성적은 0점 처리하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파면도 징계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에서 미신고된 채 운영 중인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가 치열한 접전 끝에 두산을 꺾고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장 13회 한동민의 결승 홈런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비가 오겠고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는데 이 정답을 적어놓은 쌍둥이 자매 메모들이 그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인 전직 교무부장과 두 딸 모두 공범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학교 측은 쌍둥이에 대해서는 퇴학 처리를, 아버지에 대해서는 파면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법적 판단 전까지는 징계가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자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퇴 처리를 신청한 쌍둥이 자매에 대해 자퇴가 아닌 퇴학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내 선도위원회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내년 수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고 담을 받아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의 부정행위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관련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해당 시험의 학생들 성적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교무부장의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숙명여고 정상화 비대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학교 측의 조치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쌍둥이를 감싸고 옹호하는 입장만을 취하니까 오히려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였죠. 쌍둥이 자매 측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적어도 1심 선고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법리적인 판단인데 대학 처분에서 다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숙명여고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지와 답지가 전국 곳곳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문제지와 답지가 담긴 상자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험을 앞두고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송된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내일까지 각 시험지구에 보관되다 수능 당일 고사장으로 운반됩니다. 수능을 치르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1,300여 명 늘어난 59만 4,924명.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것은 반입 금지 물품 목록입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는데 특히 시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이나 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으로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는 시계는 안 되고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교시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은 응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탐구 영역을 한 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하는 시간에 마킹이나 자습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에 열리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소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며 위성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활동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위성 사진입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산하 비욘드 패럴렐이 북한이 공식 확인하지 않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운용기지라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삭간몰은 DMZ에서 북쪽으로 85km,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서울과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미사일 운용기지로 황해북도 전술벨트에 속한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운용부대가 주둔 중이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도 가능하다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1991년에서 93년 사이 1단계 공사에 착공해 1999년 부분 완공됐고 2010년에서 11년 사이 2단계 건설 작업이 시작됐다고 CSIS는 전했습니다. 기지엔 7개의 긴 터널이 있고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18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CSIS는 현재 이 기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SIS는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은 약 20곳의 미사일 운용기지 가운데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CSIS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제시했지만 다른 기지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위성 사진은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일정인데요. 특히 미중러와의 접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방문 23일 만에 다시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로 출국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이후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함께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영내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남방정책 발표 1년 만에 다시 다자 외교에 나서지만 관심은 오히려 양자회담에 쏠립니다. 미중러 정상급 인사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확정됐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이 유동적인 건 회담 내용이 아닌 일정상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북 비핵화 공조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등 주변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를 다시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SK가 두산을 꺾고 8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연장전까지 간 끝에 한동민의 시원한 홈런이 SK의 우승을 안겼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다운 치열한 명승부였습니다. SK가 4회 강승호의 2점 홈런 등으로 앞서가자 두산은 6회 양의지의 적시타 등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8회 말 양의지가 희생플라이로 역전 타점을 올려 승부는 두산 쪽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반전은 남아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날 것 같았던 9회 초 투아웃. 부진했던 SK 추정이 극적인 한 점 홈런을 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진 연장 승부. 우승에 향방을 가는 건 13회 초 한동민의 한 방이었습니다. 한동민이 유이간의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크게 넘기는 한 점짜리 결승 홈런을 쳐냈습니다. 승기를 잡은 SK는 8년 전과 똑같이 김광현이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끝내며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This is just an incredible feeling. I want to thank you, unbelievable, wonderful fans. 플레이오프 5차전 끝내기 홈런에 이어 이번에도 결승 홈런을 친 한동민은 한국 시리즈 MVP로 선정됐습니다. 팀원들 그리고 코치님,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은 진짜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두산의 우승을 예상했던 올 시즌. SK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한 편의 가을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BMW 차량 2대에서 또 불이 났는데 한 대는 이미 지난 8월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강원도 정선군 남면 38번 국도에서 BMW X5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63살 유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BMW에서도 또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BMW 53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엔진룸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4년 모델로 지난 8월 경남의 한 서비스 센터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게 그을린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북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8대가 투입돼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내부 시설과 배터리 등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저장실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강남 재건축 시공 사업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거낸 문건을 저희 KBS가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특히 롯데건설 측이 이른바 입김이 센 조합원들은 따로 계보도까지 만들어서 아주 특별하게 관리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현금이 오간 의혹도 나왔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M, 이른바 빅마우스 계보도라는 별도 파일입니다. 빅마우스와 친한 조합원들을 정리해 따로 관리한 겁니다. 빅마우스는 조합의 간부나 오래 살아 단지 사정에 밝아 영향력이 큰 10여 명입니다. 이 명단에는 전현직 공직자나 변호사, 기업가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도 있습니다. 2달간 최대 23번, 사흘에 한 번꼴로 만나 시공사 지지를 청탁한 걸로 나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수료하는데 가서 친해지고 그 명절 되는 데는 과일 한 팔레 갖다 주는 거 가지고 그걸 뭐 번제라고 하겠어요. 이 가운데 일부 조합원은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호텔을 예약해주면 110% 지지하겠다며 조건을 걸거나 농담처럼 거액을 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등장합니다. 왜 선물을 차별을 하냐는 문구도 보입니다. 조합원마다 액수가 적힌 항목도 있습니다. 현금이 오간 의혹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은밀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책임지는 책임지겠죠. 당시 이 아파트를 담당한 롯데건설 협력업체 직원은 파일 문서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로비가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조합원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문서 가짜입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입찰 경쟁 과정에서 광범위한 금품 살포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건설사 관계자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과 재건축 조합원 등 30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들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12억여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입증해주는 자료를 저희 KBS 특파원이 발굴했습니다. 최근 일본 측은 징용 피해자들을 자발적 노동자로 규정하면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부정해왔는데 당시의 징용은 명백히 강제적이었고 전범기업이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가면서 사람을 뽑아갔던 정황이 그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탄광을 운영했던 홋카이도 탄코 기센의 서류입니다. 1944년 3, 4분기 할당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부산 출장소가 작성한 것인데 이른바 할당 모집의 방법으로 각 지역별로 인원을 모아 송출한 기록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에 100명을 할당했습니다. 朝鮮内で28人が逃亡し、日本の中でも9人が逃亡し、炭鉱については63人。 도망간 인원 등으로 할당에 미달할 경우 숫자를 채울 때까지 계속 사람을 끌어갔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적은 서류, 얼마나 정도가 심했는지 안동등지에서는 인적 자원이 고갈됐다라고 보고할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할당 모집, 관알선, 국민징용 등 3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会社が朝鮮に行って朝鮮総督府の動員を依頼して 옛 친일본 제철의 경우도 이름만 모집일 뿐 일본 내 1심 재판에서 이미 노동의 강제성이 인정됐습니다. 大阪地裁で裁判でこれは強制労働だったというふうに認定してるんです。募集も斡旋も徴用もないんです。どうしても集めてこ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 일본 정부가 징용이 아니라고 굳이 강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역사적 잘못을 눈가림하려는 얕은 수라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는데 실종자도 200명이 넘어서 인명피해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말 그대로 초토화했습니다. 폐허로 변한 집터, 불에 탄 차량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I'll have nightmares for the rest of my life. This was a bucket list I never wanted of things I hope to have never gone through. 캘리포니아 뷰트 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지금까지 주민 29명이 숨졌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가 220여 명에 달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필사에 탈출을 합니다. 남부 벤투라 카운티와 말리부시를 덮친 산불에도 주민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제라드 버틀러도 집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Welcome to my home in Malibu. How's it going? 악마의 바람 센테나 강풍이 다시 불면서 산불 진화율이 북부 25%, 남부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That will pose a challenge to firefighters and containment efforts because of the strong gusty winds and very dry conditions.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지만 다시 강풍이 불고 있어 산불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애플의 실적 악화 우려에다가 무역 분쟁이 더 가열될 거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김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줄곧 하락해 6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와 애플 실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아이폰 X의 부품업체가 실적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아이폰 판매 부진을 예상케 하는 지구가 나타나 애플 주가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미국의 잘 나가는 대형 IT 기업 팡이 계속 굴러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동안 과대평가받았던 주식들이 지난달부터 조정을 받아 줄곧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달러 강세 움직임에다 글로벌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사전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협상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무역을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세 부과와 별개로 수출 통제와 기소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전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심하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잠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은 쌀쌀하고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서쪽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동해안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에는 경북 내륙 지역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4.2도, 전주 2.5도, 울산 11.4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 13도, 서울과 대전 14도, 광주 대구 15도, 부산 17도로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과 동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장염 증세로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다 숨졌습니다. 공교롭게 인천에서 최근 2달 동안 수액 등 주사를 맞고 숨진 사고가 4번이나 일어나서 인천시 질병관리본부까지 역학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염기석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한 종합병원.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11살 초등학생이 숨진 건 그제 오후 3시 30분쯤. 장염 증세를 보인 이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장염제와 복통 완화제를 섞은 주사를 맞다 약 10분 만에 심정지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숨지기 하루 전 한 개인 병원에서 장염과 감기약을 처방받고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주사를 놓기 전 실시한 피검사 등을 근거로 의료사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로 저희 의료진이 추측하건대 부모님께도 설명드렸고요. 심장 쪽에 질환이 있는 걸로.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하고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정확히 사망 원인을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죠. 인천에서는 지난 9월 3일 60대 여성이 영양 수액 주사를 맞고 사망했고 9월 13일에도 50대 여성이 수액 주사를 맞고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최근 2개월간 4건에 이릅니다. 인천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에 대해 즉각 긴급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휴일을 갖다가 거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갖다가 나가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도 기본 사실 확인을 통해 역학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위탁모에게 맡겼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2살 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은 지 20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위탁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나온 사진에선 다른 아이들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탁모에게 맡겼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문 모양이 지난 12일 밤 숨을 거뒀습니다. 뇌사 판정 20일 만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딸을 떠나보낸 부모는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심폐소생술 하다가 그렇게 1시간을 버텼어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소파를 떠났는데 다 이런 기분이고. 문 양의 뇌사는 질식 때문이라는 게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넘어져서 뭐 자발적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어제 오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탁모 김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사진.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찍은 사진과 머리끝까지 욕조물에 잠기게 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김 씨가 돌본 아이들의 의료 기록에서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사진과 관련해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랬다고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또 의료 기록에 대해선 아이 스스로 화상을 입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11월은 쇼핑 시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국에서 11월 11일 세일 행사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요. 이런 할인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그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 행렬에 동참하고 있죠.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성문 씨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먼저 해외 인터넷 쇼핑몰부터 알아봅니다. TV부터 키보드, 마우스, 이 씨가 갖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은 이렇게 인터넷 직구를 통해 해외에서 건너왔습니다. 배송료 포함해서 한 75불 정도 주고 샀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10만 원 후반대의 가격대가 측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살배기 딸아이 물건도 가격 비교를 하다 보면 직구로 사들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10만 원 주고 이제 그런 매장 가서 우산을 별로 살 게 없잖아요. 한 두세 벌? 많아야 두세 벌 사는데 진짜 한 박스가 오더라고요. 아 이거 TV 왜 이렇게 화질 좋아? 이렇게 말할 직구는 하고 싶지만 제품을 확인해 볼 수 없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해외 판매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이 유튜버도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 정보를 소개해 35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월드 워런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직구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AS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해외 직구 붐이 일기 시작한 초기에 주로 미국 시장을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으로 구입처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활 가전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한 EU FTA 영향으로 유럽 제품들이 가격 면에서도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규모는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에 맞서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직구 규모도 또 신기록을 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앞으로 2년 뒤면 이 같은 직구, 역직구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온라인 쇼핑의 3분의 1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도 지구촌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중국 SNS 스타. 우리나라 라면을 먹으며 인터넷 생방송을 합니다. 우리 라면 업체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해 SNS를 동원한 건데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이번 광군제 때 최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이 화장품 브랜드 역시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상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표현법이 분명히 조금 나라보다 다를 거고 근원은 한국 KBT에 두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색상들을 저희는 연구하고 찾아서 계속 만들어내고 K-팝 인기와 KBT,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바람을 타고 지난해 국내 업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이른바 역직구 판매액은 3조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새 30% 가까이 증가한 건데 같은 기간 우리 국민 해외 직구 증가세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내년엔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여겨볼 점은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보단 소규모 업체들이 역직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업체 규모가 작아 주로 해외 유명 쇼핑 사이트에 등록해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은 만큼 우리 업체들을 한데 묶어 홍보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해외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 1,140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제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세계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수백 명의 피자 요리사들이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피자를 만들어내는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피자를 만드는 데 들어간 밀가루와 치즈만 무려 6톤입니다. 요리사들은 반나절 만에 피자 11,000개를 만들었는데 과연 기네스 기록은 깼을까요?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이 알려드립니다. 수백 명의 아르헨티나 피자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죽한 밀가루를 양손으로 돌려 동그랗게 펴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등을 얹습니다. 직경 30cm로 균일한 모양의 피자를 불에 굽습니다. 상자에 담은 피자 5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까지 마무리합니다. 12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피자가 11,000개. 지난해 65개를 만든 이탈리아 요리사들의 기네스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Del récord holder, hoy en día somos Official Attempt, un intento oficial, y si lo logramos vamos a ser poseedores del récord hasta que alguien vuelva a lograr el mismo récord que nosotros. 이번 기네스 기록 도전에 들어간 식재료는 밀가루와 치즈가 각각 3톤, 올리브가 88,000개입니다. Eso es una buena oportunidad también para ver cómo la hacen y eso, para ver las diferencias también entre la pizza italiana y la pizza argentina. 요리사들은 행사가 끝난 뒤 피자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아르헨티나 다운 증후군 협회 등에 기부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여성의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맞아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학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성평등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방하원의 여성 의원의 비중이 지난해 36.5%에서 총선이 끝난 뒤 30.9%로 줄어든 점을 들어 총리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의원이 적다는 점에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의회에서의 여성 비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이틀 연속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2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의 로켓포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로켓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밤에도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충돌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7명이 숨지고 이스라엘군 1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8월부터 이집트 등의 중재로 장기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생산하는 물소 농장에 모차르트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주의 주도 나폴리 인근의 한 유기농 목장인데요. 이곳에 사는 350마리 물소들은 여유로운 공간에서 사육되면서 샤워를 하며 몸을 식히거나 매트리스에 몸을 뉘고 쉴 수도 있습니다. 또 햇볕도 잘 들어오고 사료도 유기농이라는데요. 그 결과 이탈리아는 비록 물소 개체 수는 적지만 품질 좋은 재료로 부드럽고 풍미 좋은 세계적인 모짜렐라 치즈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아직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곳도 많고 또 복구를 했더라도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현장 취재해본 결과입니다. 지난해 강진이 발생한 진앙에서 불과 3km 떨어진 한 아파트. 아파트 외벽 곳곳이 갈라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보수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벽이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줄줄 새고 천장이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구조체가 지금 현재 금이 가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근 주택가 역시 지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담벼락에 금이 쩍쩍 가 있고 외벽도 두 동강 났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균열이 노출된 경우에는 추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감리를 받지 않다 보니 엉터리로 수리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콘크리트 대신 목재합판을 허술하게 붙여놓거나 부서진 기둥이 보이지 않게 슬쩍 덮어만 버린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양은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원하는 의도만큼의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공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누가 체크를 해야죠. 하지만 수리나 보수 현황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금 주고 난 뒤에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 접수하고 그런 건 현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지도 어느새 1년. 두려웠던 당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마저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주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초소를 지날 때마다 엄격한 검문 검색을 받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와도 다시 검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은 개선 요구를 해왔는데요. 주민들이 출입카드로 출입하고 이를 CCTV로 감시하는 시범 사업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민간인 통제선 초소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한 뒤 통행시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민통선 안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민통선 주민들의 신원은 군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확인이 쉬운데도 민통선을 드나들 때마다 까다로운 출입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이 여긴데 바로 알게 하냐. 그런데 바쁘고 바로 포인트를 열어줘야 하는데 안 열고는 바짝 대놓고 성함이 누구시냐고 이러고 묻고. 출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통선 내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연천군과 28사단이 내년 중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이 등록된 민통선 내부 주민들에게 출입 카드를 지급해 출입하게 하고 군인들은 CCTV로 이를 감시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좀 더 과학화된 장비로다가 CCTV 그런 거죠. 그다음에 최소한의 안전선, 지뢰지대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을 갖다가 좀 조치를 해놓으면서 저희가 출입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여러 가지로 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통선 내부의 태풍 전망대 등 안보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부 주민 등은 지금과 같은 검문 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표본이 적어 실제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단위 발표가 불안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사 아파트의 표본을 2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조사원 280여 명이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호가 등을 포함해 집계합니다. 통계 표본으로 삼는 아파트 규모는 7,400곳. 이것만으로 176개 시군구의 평균 가격을 매기다 보니 정확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가나 기대 심리가 반영된 유사 거래 사례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는 이 감정원의 이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또는 이 통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식의 통계 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요. 정부는 우선 감정원이 가격 조사 대상으로 삼는 아파트 표본 수를 16,000호가량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위한 1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표본을 늘리면 실제 거래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각에선 감정원이 매주 가격 변화를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내놓는 주간 통계들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동향 발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만큼 조사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청년 창업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공공주택이 생겨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만을 위한 전용 주택과 창업시설을 연계한 주택 등 모두 4만 호 규모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근무 6년 차인 이 직장인은 지난해 경기도 동탄 산업단지 내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회사와 접근성도 훨씬 좋아진 데다 월 2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3만 호에 대한 입주를 마치고 만 호는 순차적으로 사업 승인을 완료해 총 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대해서 집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특별 공급되는 전용주택은 3,000호입니다. 내년에 충북 음성에 400호를 우선 착공하는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선입니다. 국토부는 또 경기도 화성의 향남과 비봉, 의정부 고산, 인천 영종을 시작으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결합한 주택도 2022년까지 4,000호 공급 3,000호 사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주거와 창업 공간 제공의 기능과 중소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을 묶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의 상가 430곳을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을 때 48시간 안에 실종자의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경찰과 손잡고 나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 실종되는 어린이와 치매 환자는 4만 명 정도. 다행히 대부분 가족에게 인계됩니다. 이들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일명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48시간 안에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해야 합니다. 초반에 확인을 못하게 되면 점점 수색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발견 시간 자체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골든타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종 시간과 장소, 실종자의 행동 양식 같은 정보를 모은 뒤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는 겁니다. 이를 복합 인지 기술이라 부르는데 이 기술을 응용하면 수십 대의 CCTV 영상 속에서 실종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18년 전 집 앞 놀이터에서 실종됐던 최준원 양. 당시 6살이었던 최 양은 올해 24살이 되지만 전단 속 모습은 실종 당시 그대로입니다. 가족조차 알아보기 힘들다는 뜻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실종 어린이의 얼굴을 지금 나이에 맞게 복원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과 3D 복원 기술을 활용하면 장기 실종자의 현재 정면 모습은 물론 옆모습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입력되는 영상 자체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했고 얼굴이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변화의 폭을 학습을 통해서 연구진은 또 앞으로 5년 안에 실종 어린이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현재 모습은 물론 치매 노인의 특이 행동까지 식별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에도 제법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단풍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러분 모두에게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은주로 매봉터널 사거리 부근입니다. 아직은 큰 정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내곡나들목 부근에서는 평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20-30km 내외 속도로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아로 기름 사거리에서 성신여대 이전까지 제법 빠르게 정체 행렬이 늘어나고 있으며 강남대로는 강남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아직은 대부분 구간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중앙대 앞 삼거리 사이 정체 거리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확인되면서 조금씩 정체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세종로 소공원에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비교적 규모가 큰 집회 후 2개 차로를 이용한 주변도로 행진으로 혼잡이 예상되며 여의도 산해문행 앞에도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간 여의도 공원 주변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지난 11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인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대변하고 있는 쪽이 과연 사립유치원인지 아니면 국민들인지 분명히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박용진 3법은 지난달 23일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사용 시 처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휴교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리 유치원이 이름을 바꾸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방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출 이후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참여 의원들이 적어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과 다른 별도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임인 한유총, 즉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박용진 3법 수정 요구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이번처럼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가 밝혀져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란했던 정부의 각종 대책은 국회의 비협조 속에 유야무야 묻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숙명여고가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아온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성적은 0점 처리하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에서 미신고된 채 운영 중인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SK가 치열한 접전 끝에 두산을 꺾고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연장 13회 한동민의 결승 홈런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미세먼지가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시 한파 없겠는데요. 16일인 목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수험생 여러분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면 서쪽은 대체로 맑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드리워져 있고 동쪽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동해안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고 경북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